그렇게 쳐다보지 마. 나 시골 출신 무식한 여자라며? 이제 넌 내 구두 닦을 자격도 없어.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 나는 눈을 떴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난 10년간 나는 매일 새벽 5시 20분 즈음이면 저절로 눈이 떠졌다. 머리보다 몸이 더 정직했다. 여기서 5분만 더 민기적거렸다가는 그 여자의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와 녹슨 칼날처럼 내 관자놀이를 쑤셔댈 것임을 내 몸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은성아,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안 일어나니? 우리 아들 회사 늦겠다. 나는 이불을 걷어내고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디뎠다. 11월의 서울은 이미 겨울이었다. 하지만 이 오래된 아파트의 보일러는 언제나 바닥에 냉기만 가실 정도로 맞춰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가스비가 너무 비싸다며 요즘 젊은 것들은 왜 그리 유난을 떠느냐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젊은 것. 내 나이 올해 35이었다.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반찬통 10여 개가 열을 맞춰 정갈하게 쌓여 있었다. 단무지 무침, 어묵 볶음, 콩나물 무침, 멸치 볶음 반찬통 하나하나에는 날짜와 내용물이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다. 이건 시어머니가 정한 규칙이었다. 그녀는 언제든 내 주부로서의 실적을 불시에 점검하곤 했다. 냉장고 문에는 형형색색의 포스트잇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마치 숨막히는 감옥의 벽 같았다. 어머니는 두부를 푹 익힌 걸 좋아하시니까 꼭 5분 더 끓일 것. 지훈 씨는 파를 싫어하니까 국에 들어간 파는 전부 건져낼 것. 주말에 수연 아가씨 오니까 미리 사골국 끓여놓을 것. 된장찌개는 너무 짜서도 안 되고 너무 싱거워서도 안 됨. 메모지 한 장 한 장이 내 피와 눈물로 배운 교훈들이었다. 결혼 첫해 된장찌개에 파를 몇 조각 넣었다가 박지훈은 국그릇을 옆으로 밀어버리며 차갑게 내뱉었었다. 내가 파 안 먹는다는 걸 아직도 못 외워? 당신 진짜 머리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때는 억울해서 눈물도 났었다. 지금의 나는 그저 기계처럼 반찬통 8개를 꺼내 접시에 하나씩 담고 정해진 순서대로 식탁 위에 배열할 뿐이다. 젓가락은 오른쪽에, 숟가락은 오목한 부분이 위로 향하게, 밥 공기는 왼쪽 상단에. 이 모든 규칙은 내 뼈에 새겨져 이제는 숨 쉬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웠다. 뚝배기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다. 나무 국자로 살살 저으며 국물을 조금 떠서 맛을 보았다. 아주 약간 싱거웠다. 된장을 반 스푼 정도 더 풀고 한 소끔 더 끓였다.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지훈이 일어난 것이다. 그는 내가 어젯밤 다림질해둔 흰 와이셔츠를 입고 머리를 한 올에 흐트러짐도 없이 빗어 넘긴 채 식탁 앞에 앉았다. 고개도 들지 않고 태블릿 PC를 켜더니 경제 뉴스를 읽기 시작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나는 뚝배기를 쟁반에 받쳐 들고 다가가 그의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익숙한 일이었다. 그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미간을 확 찌푸렸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국, 그가 입맛을 쩍 다시며 말했다. 또 짜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분명 아까 간을 봤을 때는 싱거운 듯 했는데. 하는성, 당신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10년 됐어. 그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드디어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낡아서 쓰기 싫어진 가구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10년 동안 도대체 뭘 배운 거야? 국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끓이면서. 나는 입을 달싹이며 뭔가 변명하려 했다. 하지만 말은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목구멍 뒤로 삼켜졌다. 변명해서 뭐 하겠는가? 이 집안에서 나는 언제나 틀린 사람이었다. 죄송해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이 말만 10년째 반복하고 있었다. 아이고, 아침부터 왜 은성이를 잡고 그래? 안방에서 시어머니 김순덕 여사가 걸어 나왔다. 윤기 흐르는 실크 잠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그녀는 식탁의 상석, 언제나 그녀의 차지인 그 자리에 앉아 식탁 위를 훑어보더니 입을 삐죽거렸다. 은성아, 단무지 무침이 왜 이렇게 두껍니? 내가 말했잖니, 얇게 썰어야 간이 잘 밴다고.
죄송해요, 어머니. 그리고 이 어묵볶음,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었어. 지훈이 위장 안 좋은 거 모르니? 죄송해요, 어머니. 쯧쯧, 넌 어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니? 김순덕 여사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그녀 인생 최대의 불행이라도 되는 듯한 말투였다. 진작에 알았으면 촌구석에서 온 너 같은 애를 우리 지훈이 짝으로 들이진 않았을 텐데. 촌구석에서 온 애. 나는 고개를 숙이고 거칠어진 내 손가락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은 한때 만년필을 쥐고 사전을 넘기며 한국외국어대학교 도서관에서 수많은 아랍어시 구절을 필사하던 손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손이 할 줄 아는 건 설거지와 걸레질, 다림질 뿐이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손바닥에는 희미한 흉터 하나가 남아 있었다. 작년에 요리를 하다가 기름이 튀어 생긴 상처였다. 당시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깟 상처 가지고 호들갑은? 내가 젊었을 땐 그보다 더한 일도 겪었다. 나는 병원에 가지 않았고 상처는 저절로 아물었다. 지금 그 흉터는 마치 나를 비웃는 낙인처럼 남아 있었다. 언니, 밥 줘요. 시누이 박수연이 슬리퍼를 끌며 걸어 나왔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였다. 그녀는 박씨 집안의 공주님이었다. 32살이 되도록 시집도 안 가고 자기네 회사의 기획이사라는 직함만 걸어둔 채 매일 하는 일이라곤 휴대폰 보기, 쇼핑하기, 돈 쓰기뿐이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대충 두부조림 하나를 집어 입에 넣더니 안색을 싹 바꿨다. 아, 두부가 왜 이렇게 짜? 나는 침묵했다. 엄마, 이것 봐, 이 두부도 이렇게 짠데 국은 먹을 수나 있겠어? 김순덕 여사가 나를 흘겨보았다. 너 오늘 손이라도 떨었니? 왜 하는 것마다 이 모양이야? 그게 제가 간을 볼 때 미각이 좀 이상했나 봐요. 또 말대꾸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너를 며느리로 들였는지 원. 나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박수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아 몇 마디 나누던 그녀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뭐라고요? 미팅 취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알겠어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신경질적으로 휴대폰을 식탁 위에 던졌다. 무슨 일이야? 박지훈이 물었다. 그 중동 알사우드 그룹 말이야. 수연이 씩씩대며 말했다.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잖아. 근데 저쪽에서 갑자기 취소했어. 우리 통역사가 너무 형편없대. 기본적인 왕실 경어조차 쓸 줄 모른다고 모욕당한 기분이래? 박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통역사, 서울에서 아랍어 제일 잘한다는 사람 아니었어? 시간당 50만 원이나 부르는 그 사람. 맞아. 근데 중동 왕실 사람들은 고전 아랍어를 쓴단 말이야. 현대 구어체랑은 완전히 다르다고. 그 통역사가 입을 열자마자 길거리 깡패 말투 같다고 저쪽에서 난리가 났대. 그럼 어떡해? 이번 계약이 3천억 원짜리인데 회사가 사느냐 죽느냐가 걸린 문제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아랍에미리트 왕실 고전 아랍어 왕실 경어. 먼지 쌓인 기억의 파편들이 내 뇌리 깊은 곳에서 떠올랐다. 대학 시절 내 지도 교수님은 한국 최고의 아랍어 학자셨다. 교수님은 늘 말씀하셨다. 걸프 지역 아랍어의 경어 체계는 극도로 복잡하며 특히 왕실 사람들을 대할 때는 거의 고전 경전인 쿠란에 가까운 어휘와 화법을 구사해야 한다고. 저기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나 자신조차 놀랄 정도였다.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이 동시에 나를 쳐다봤다. 사실 아랍에미리트 현지의 왕실 경어를 쓰면서 쿠란에 나오는 축복의 문구들을 적절히 섞어서 말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내 목소리는 점점 기어 들어갔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무섭게 일그러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탁! 김순덕 여사가 젓가락으로 식탁을 내리쳤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났다. 은성아, 그녀의 목소리는 한겨울 칼바람처럼 차가웠다. 내가 지금 낄 때니? 나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책이나 몇 권 읽어봤다고 유셌더니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지훈이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나왔고 수연이도 이화여대 석사야. 너는 지방대 이름도 없는 과 나온 주제에 알아버. 내가 알아버에 대해 뭘 안다고 떠들어. 나는 고개를 숙이고 내 손만 바라보았다. 아무도 몰랐다. 단 한 번도 말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나는 지방대 이름 없는 과 출신이 아니었다. 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수석 졸업생이었고 대학교 3학년 때 이미 최고 난이도의 아랍어 자격시험을 통과했으며 카이로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1년간 다녀오기까지 했었다. 하지만 박지훈과 결혼한 뒤로 나는 그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집안 시끄럽다고, 살림이나 잘하면 그만이라고. 남편이 말했다. 아내가 자기보다 똑똑한 건 싫다고, 자기 기 죽이는 일이라고. 내가 지식을 드러내려 할 때마다 돌아오는 건 차가운 비웃음과 더 많은 집안일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무는 법을 배웠다. 내 모든 책을 창고 깊숙한 곳 상자에 처박아 두었다. 학위 증명서, 상장들, 그리고 카이로 대학교 박사 과정 합격 통지서까지. 나는 한은성이라는 사람을 생매장했다. 남은 건 박씨 집안의 며느리뿐이었다. 그저 밥하고 빨래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침묵하는 여자일 뿐이었다. 오후에 나는 남편의 외투를 정리해 세탁소에 맡길 준비를 했다. 이건 내 주간 일과 중 하나였다. 박지훈의 옷은 반드시 강남구에 있는 파리 세탁이라는 고급 세탁소에 맡겨야 했다. 오직 그곳만이 그의 까다로운 기준을 맞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셔츠 한 장 드라이 비용이 12,000원, 코트 한 벌은 45,000원이었다. 그 돈이면 성북구 시장에서 일주일치 장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불평할 수는 없었다. 회색 울 코트 주머니를 뒤적이며 빠진 물건이 없는지 확인했다. 지갑, 열쇠, 명함. 손끝에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이 걸렸다. 꺼내서 펼쳐보았다. 영수증이었다. 청담동, 모 산후조리원, VIP 예약금 200만 원.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산후조리원. 박지훈과 결혼한 지 10년이었다. 10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임신한 적이 없었다. 처음 몇 년은 노력도 해봤다. 병원 검사 결과 둘 다 문제없으니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다려보라는 말만 들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가 점점 아이 가는 일에 흥미를 잃어갔다. 애는 없어도 그만이야, 그가 언젠가 말했다. 어차피 어머니 정정하시고 굳이 손주 보채시는 것도 아니니까. 그때는 그의 그 말이 배려인 줄 알고 바보처럼 고마워했었다. 지금 생각하니 헛웃음만 나왔다. 그는 아이에게 흥미가 없었던 게 아니다. 그저 나에게 흥미가 없었을 뿐이다. 영수증 날짜는 바로 지난주였다. 지난주 화요일, 회사 회식 때문에 늦는다던 날이었다. 늦게 귀가한 그의 몸에서는 내가 쓰지 않는 향수 냄새가 났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었다. 아니,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었다. 지금 내 손에 들린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천근만 그네 바위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혔다. 흥분하지 마, 한은성. 확실한 증거도 없이 덤벼들었다간 너만 우스워질 뿐이야. 깊은 밤, 박지훈은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에는 지문 잠금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지문 중 하나는 내가 등록해준 것이었다. 2년 전 그가 휴대폰을 바꿨을 때 설정이 귀찮다며 내게 지문 등록을 시켰었다. 그는 오른손 엄지를 등록했고 나는 무심결에 내 왼손 검지를 추가로 등록해 두었다. 그는 눈치채지 못했고 나도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 그게 지금 진실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새벽 2시, 그가 잠들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조용히 일어났다. 휴대폰은 협탁 위에 엎어져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조심스레 검지를 센서에 갖다 댔다. 잠금이 풀렸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메신저 앱을 열어 대화 목록을 뒤졌다. 이 대리. 저장된 이름은 그랬다. 프로필 사진은 붉은 장미꽃이었다. 대화방을 열어 가장 아래쪽부터 위로 훑어 올라갔다. 첫 번째 메시지는 사진이었다. 초음파 사진. 흐릿한 흑백 영상 속에 작고 웅크린 사람 형체가 보였다. 사진 밑에는 하트 이모티콘이 달려 있었다. 현기증이 일었다. 계속해서 위로 올렸다. 자기야, 오늘 우리 아기가 발로 찼어. 자기야, 언제 올 거야? 조리원 투어 혼자 가기 심심해. 자기야, 그 여자랑은 진짜 이혼할 거지? 나 더 이상 기다리기 싫어. 그 여자. 나를 말하는 것이었다. 계속 스크롤을 올렸다. 손가락이 덜덜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러다 사진 한 장을 보았다. 침대에 알몸으로 누워 교태를 부리며 묘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여자의 사진. 그런데 그녀 뒤로 보이는 배경 속 협탁 위에 익숙한 액자가 놓여 있었다. 나와 박지훈의 결혼 사진이었다. 그곳은 우리 부부 침실이었다. 내가 10년을 누워 잔 내 침대였다.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신물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통을 붙잡고 헛구역질을 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눈물만 하염없이 쏟아졌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나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몸을 떨었다. 10년. 이 집에서 식모처럼 일하며 10년을 버텼다. 무시당하고 구박받고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면서도 내가 더 노력하면, 더 참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믿었다. 결과는 내가 얻은 건 무엇인가? 내 침대에서 다른 여자와 뒹구는 남편. 그 여자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 나를 그 여자라고 부르며 조롱하는 내연녀. 하는성, 너 참 불쌍하다. 너는 아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에게 너는 그저 공짜 파출부였을 뿐이다. 너는 가족이라 믿었겠지만 그들에게 너는 언제든 갖다 버릴 수 있는 낡은 걸레 조각이었다. 화장실에 얼마나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지 모른다.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감각이 없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으며 입술엔 핏기 하나 없었다. 거울 속의 초라한 여자를 보며 생각했다. 낯설었다. 누구지? 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삶에 지식여진 여자가 정말 나인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강당에서 유창한 아랍어로 연설하던 그 당당했던 여학생은 어디로 갔나? 카이로 대학교 박사 합격 통지서를 받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그 소녀는 어디로 갔나? 나는 천천히 세수를 하고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침실로 돌아왔다. 박지훈은 여전히 드르렁거리며 자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머릿속이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다 뒤집어 엎을까? 소리 지르고 싸울까? 그 다음은 내겐 아무런 힘이 없다. 가진 게 없다. 직업도 수입도 도와줄 사람도 없다. 지난 10년간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었다. 시어머니가 남편 놔두고 밖으로 나도는 여자는 질이 안 좋다고 했기 때문이다. 전라남도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몸도 편찮으시다. 차마 그분들에게 걱정을 끼칠 순 없다. 지금 터트리면 나는 빈손으로 쫓겨날 것이다.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그리고 저 이 대리라는 여자는 보란듯이 이 집에 들어와 이 침대에 누워 새로운 박씨 집안 며느리 행세를 하겠지? 아니, 안 돼. 그렇게는 못해. 이대로 물러설 순 없어. 방법을 찾아야 해. 살아남을 방법을. 무거운 눈꺼풀이 내려앉았다. 혼란스러운 생각 속에서 나는 까무룩 잠이 들었다. 일주일 뒤 나는 강남구의 어느 카페 앞에 서 있었다. 간판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시어머니가 불러낸 자리였다. 할 말이 있으니 좀 사람답게 입고 나오라고 했다. 나는 3년 전에 산 회색 니트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보풀이 좀 일었지만 내 옷장에서는 그나마 제일 멀쩡한 옷이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캐러멜 마키아토가 놓여 있었고
잔에는 하트 모양 라테 아트가 그려져 있었다. 나를 본 그녀가 손을 까딱거렸다. 은성아, 여기다. 자리에 앉고 나서야 그녀 옆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다는 걸 알았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기름진 머리에 번들거리는 양복을 입은 남자였다. 그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다. 인사해라. 이쪽은 박 소장님이다. 우리 박 씨 집안 사람은 아니고 이혼 전문 상담소 소장님이셔. 이혼 상담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분인데 이런 가정 문제 처리하는 데는 도사실한다. 시어머니가 커피를 우아하게 한 모금 마셨다. 은성아, 너도 알다시피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10년인데 아이 하나 못 낳았잖니.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 지훈이는 가업을 이어야 할 몸이다. 시어머니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 마치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피해자인 양 후사가 없으면 되겠니? 널 탓하는 건 아니다만 에휴, 어쩌겠니? 하늘의 뜻이 그런걸? 그래서요, 내가 물었다. 시어머니와 박 소장이 눈빛을 교환했다. 우리가 섭섭지 않게 준비했다. 박 소장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내 앞으로 밀었다. 2천만 원짜리 수표입니다.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이 돈은 사모님, 아니 하는성 씨 겁니다. 2천만 원. 나는 봉투를 쳐다보았다. 헛웃음이 나올 것 같았다. 2천만 원이라니. 제대로 된 중고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돈이었다. 물론 조건이 있다. 시어머니가 덧붙였다. 비밀 유지각서도 써야 해. 이혼 후에 우리 집안일에 대해 어디 가서 떠들면 안 되고 추가로 돈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더 들을 필요도 없었다. 나는 식탁 아래 꽉 쥐고 있는 내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주먹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무언가를 부서뜨릴 듯이. 10년. 내 꽃다운 청춘 10년. 뼈 빠지게 일한 노동의 대가. 온갖 모욕을 참아낸 인내의 값이 고작 2천만 원. 새벽부터 밤까지 밥하고 청소하고 제사상 차리고 욕먹고 무시당하며 투명인간으로 산 10년의 값이 웃음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다. 하는성, 너 참 싸구려다. 저 사람들이 보기에 너는 딱 2천만 원짜리였나 보다. 어떠냐? 시어머니가 재촉했다. 은성아, 너도 눈치가 있으면 알겠지. 지훈이는 이미 마음 떠났어. 내가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야?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좋게 끝내자.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 따위는 없었다. 귀찮은 파리 한 마리를 쫓아내려는 듯한 짜증만 가득했다. 저 내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다. 생각할 게 뭐 있어? 며칠만요, 내가 말했다. 딱 3일만 주세요. 생각 좀 해볼게요. 시어머니는 나를 잠시 쏘아보더니 선심 쓰듯 손을 휘저었다. 그래, 3일 주마. 3일 뒤에도 도장 안 찍으면 이 돈도 없는 줄 알아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다. 칼날처럼 매서웠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쓴물을 삼켰다. 아직은 아니야, 하는성.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틀 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은성아, 나가봐라.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나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다. 문 앞에 서 있는 건 샤넬 투피스를 차려입은 젊은 여자였다. 세련된 웨이브 펌의 완벽한 화장, 복도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명품 구두. 나는 그녀를 단번에 알아봤다. 신우이 박수연의 대학 동창이자 회사 마케팅 대리. 그리고 박지훈의 휴대폰 속 그 여자, 이 대리, 최나경이었다. 어머, 언니 안녕하세요? 그녀가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다. 마치 10년지기 친구라도 되는 듯 살가운 말투였다. 그리고는 나를 쓱 밀치고 당당하게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훈 오빠, 수연아, 나왔어.
그녀는 식탁으로 다가가 자연스럽게 의자를 빼고 앉았다. 내가 평소에 앉던 자리, 부엌에서 제일 가까운 구석 자리였다. 그녀는 다리를 꼬고 앉더니 과일 바구니에서 귤 하나를 집어 느긋하게 까기 시작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눈이 휘어지게 웃으며 그녀를 반겼다. 어요, 우리 나경이 왔니? 못 본 새 더 예뻐졌네. 어머니도 참, 제가 뭐려. 어머니야말로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박지훈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거실 구석에 서 있었다.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장식품처럼. 언니, 최나경이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입가에는 소름 끼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저 녹차 한 잔만 타줄래요? 너무 뜨겁지 않게 부탁해요. 나는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그녀 또한 지지 않고 나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눈빛에는 아주 노골적인 도발이 담겨 있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봤지?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나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등을 돌려 부엌으로 들어갔다. 찻잎, 주전자, 뜨거운 물. 손이 덜덜 떨려왔지만 나는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켰다. 찻잔을 쟁반에 받쳐 들고 거실로 나갔을 때 최나경은 시어머니와 호호 깔깔거리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언니가 타준 차, 솜씨가 정말 좋네요. 그녀는 찻잔을 받아 들고 가볍게 불더니 한 모금 마셨다. 나중에 언니 나가게 되면 저한테 레시피 좀 남겨주고 가실래요? 어차피 이 집 살림은 이제 제가 맡아서 해야 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다.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한 번 했을 뿐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박지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척했다. 박수연은 아예 입을 틀어막고 킬킬대며 웃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 서서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폐허 위에서 무언가가 독버섯처럼 꿈틀대며 자라나기 시작했다. 진정해, 하는성. 냉정해져야 해. 웃으라고 해, 마음껏 즐거워하라고 해. 두고 봐. 그날 깊은 밤, 박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신발도 제대로 꿰신지 못한 채 허둥지둥 집을 뛰쳐나갔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의 차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다. 3천억 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 수주 계약이 완전히 물거품이 된 것이다. 알사우드 그룹 회장이 화상회의 도중 그 서울 최고의 아랍어 통역사 때문에 체면을 구겼다며 경로했고 그 자리에서 즉시 협력 취소를 통보했다고 했다. 회사가 거액을 들여 공들인 입찰 준비가 전부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었다. 한성물산은 파산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그게 최악은 아니었다. 진짜 최악은 이틀 뒤에 전해진 소식이었다. 알사우드 회장이 3일 뒤 직접 서울에 방문하여 마지막으로 대면 회담을 갖겠다는 것이었다. 만약 이번에도 협상이 결렬된다면 한성물산은 그 길로 끝장이었다. 박지훈은 불에 댄 사람처럼 팔짝 뛰며 아랍어와 프랑스어가 동시에 가능한 최상급 통역사를 찾아온 사방을 들쑤시고 다녔다. 하지만 그런 수준의 인재를 당장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그날 밤 나는 거실 구석에 서서 그들 가족이 멘붕에 빠져 날뛰는 꼴을 지켜보았다. 시어머니는 악을 쓰며 욕을 해댔고 박수연은 울상을 지었으며 박지훈은 휴대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나는 그 모든 풍경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아주 천천히 말아 올렸다. 기회가 왔다. 하는성. 내가 기다리던 그 기회가 드디어 왔다. 회담 당일 신라호텔 VIP 접견실. 박지훈은 그가 가진 가장 비싼 양복을 차려입었지만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그가 거금을 주고 급하게 모셔온 유명 통역관이 옆에 서서 알사우드 회장을 향해 무언가 열심히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보였다. 상황이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회장의 얼굴에 걸려있던 예의상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은근한 불쾌감이 채우고 있었다. 그의 수행원들은 이미 허리를 숙이고 조용히 짐을 챙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통역사는 계속해서 떠들고 있었지만 그는 현대 표준 아랍어를 쓰고 있었고 발음에는 짙은 카이로 억양이 섞여 있었다. 일반적인 비즈니스 자리라면 문제없었겠지만 걸프 지역 왕실, 특히나 알사우드 같은 보수적인 가문을 상대로는 그야말로 재앙이나 다름없었다. 회장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식어갔다. 그가 수행원에게 아랍어로 나지막이 한마디를 던졌다. 내 귀에는 그 말이 너무나 또렷하게 들렸다. 갈 준비해라. 이 자들은 예의를 모르는군. 박지훈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지금이야, 한은성. 때가 됐다. 나는 구석에서 걸어 나갔다. 10년 동안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 미색 정장을 입은 채였다. 대학 졸업 때 샀지만 아까워서 입지도 못했던 그 옷을 오늘을 위해 정성껏 다림질해 입고 나왔다. 나는 곧장 회장 앞으로 걸어가 가장 완벽하고 정중한 걸프식 아랍어로 입을 열었다. 존귀하신 님, 부디 저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또렷했으며 특유의 리듬감을 타고 흘렀다. 그것은 고전 아랍어의 운율이자 쿠란의 시구에서나 느낄 수 있는 우아함과 장중함이었다. 저는 한성물산을 위해 마지막 진술을 하러 왔습니다. 회장이 멈칫했다. 그의 뒤에 있던 수행원들도 동작을 멈췄다. 통역사는 입을 떡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고 박지훈은 눈이 튀어나올 듯 크게 뜨고 입에는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큼 벌린 채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회장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 서서히 흥미가 떠올랐다. 당신은 누구지? 그가 아랍어로 물었다. 저는 한은성입니다. 나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상황에 딱 맞는 최상급 경어로 대답했다. 한성물산의 고문입니다. 그 발음, 회장이 미간을 좁히며 물었다. 어디서 배웠나? 카이로 대학교입니다. 카카. 그 후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잠시 수학하며 걸프 지역의 언어 습관을 익힐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는 손짓으로 수행원들에게 짐을 내려놓으라고 지시하고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좋아, 그가 아랍어로 말했다. 30분 주지. 만약 자네가 나를 만족시킨다면 이야기를 계속하겠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 테이블로 다가가 노트북을 펼쳤다. 그 다음 이어진 3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짜릿하고 통쾌한 시간이었다. 나는 유창한 걸프식 아랍어로 회사의 비즈니스를 브리핑했다. 모든 경어와 단어 선택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도중에 회장의 프랑스계 법률 고문이 회의에 합류하자 나는 물 흐르듯 프랑스어로 전환하여 계약 조항을 논의했다. 물류부서의 독일인 담당자가 의문을 제기하면 독일어로 답변했다. 기술팀의 인도 엔지니어와는 힌디어로 세부 사항을 확인했다. 회의실은 내 목소리 외에는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나는 박지훈이 구석에 처박혀 석상처럼 굳어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곳 쏟아지는 조명 아래 모든 사람의 시선 속에서 드디어 나 자신을 되찾았다. 10년 전 그토록 의기양양했던 한은성을 8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던 천재 소녀를 내 손으로 직접 생매장했던 나 자신을 알라께서 우리의 협력을 지켜보시기를. 내가 아랍어로 마지막 축복의 인사를 건네자 알사우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보였다. 한 선생이 그가 아랍어로 말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경의가 담겨 있었다. 이 계약, 나는 오직 당신만 믿고 진행하겠소? 계약이 성사되었다. 3천억 원짜리 수주 계약이 그렇게 내 손끝에서 맺어졌다. 그 소식이 전해진 날 밤, 한성물산 주주들은 발칵 뒤집혔다. 한은성이 누구냐? 박 사장 와이프? 집에서 밥하고 빨래만 하던 그 가정주부. 지금 장난해. 하지만 알사우드 회장의 뜻은 확고했다. 이 계약은 오직 한은성을 통해서만 진행하며
향후 모든 비즈니스 소통 창구는 반드시 그녀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은밀하게 내게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다. 한 선생, 우리 가문에서 동아시아 지역 비즈니스 수석 고문을 찾고 있소. 관심이 있다면 연봉은 12억 원으로 책정하겠소. 12억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나는 헛웃음이 터질 뻔했다. 박지훈이 매달 내게 주던 생활비가 얼마였더라? 30만 원, 그것도 가계부를 검사받는 조건으로. 그런데 지금 누군가는 내 능력의 대가로 12억 원을 주겠다고 한다. 그날 밤 한성물산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나는 회의실 말석에 앉아 주주들이 옥신각신하는 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박 사장, 도대체 한은성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부인께서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왜 여태 말 안 했소? 알사우드 쪽에서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한은성 씨를 중용하지 않으면 이 계약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박지훈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다. 결국 백발이 성성한 회장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네, 제안하겠소? 한은성 씨를 회사의 공동이사로 선임하고 보수로 지분 5%를 수여합시다. 만장일치였다. 나는 그곳에 앉아 손을 드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고인 물처럼 차분했다. 지분. 고작 이걸로 나를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지? 회의가 끝나자 몇몇 주주들이 내게 몰려와 아부 섞인 웃음을 지었다. 한 이사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한 이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능력을 숨기고 계셨다니. 나는 예에 바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하나 응대했다. 마지막으로 회의실 문가에 박지훈만이 남았다. 그는 복잡 미묘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은성아,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바짝 말라 있었다. 당신 언제 이런 걸 다 배웠냐고. 내가 그의 말을 가로채며 피식 웃었다. 10년 전에도 할 줄 알았어. 그냥 당신이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을 뿐이지. 그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를 스쳐 지나 회의실을 나갔다.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나는 뒤를 돌아 그를 한 번 쳐다보았다. 아, 참, 지훈 씨, 내가 말했다. 공동이사의 직무에는 회사 재무 감사 권한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내일부터 지난 10년간의 재무 기록을 전부 열람해 볼 생각입니다.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내 직책에 책임을 다하려는 것뿐이에요. 나는 싱긋 미소 지었다. 설마 반대하진 않겠죠? 나는 그에게 대답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몸을 돌려 걸어갔다.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리는 하이힐 소리가 경쾌하고 힘찼다. 소리 참 좋다. 마치 선전포고를 알리는 북소리 같았다. 감사 보고서가 나온 날, 나는 새로 생긴 내 집무실에서 200페이지에 달하는 두툼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충격적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박지훈과 그의 모친 김순덕은 회사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무려 80억 원에 가까운 공금을 횡령했다. 80억 원.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일부는 김순덕 여사의 개인 해외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 일부는 박지훈이 개인 투자를 한답시고 날려먹었다. 그리고 또 한 건 2억 3천만 원 중동바이어 접대비라는 명목으로 청담동의 그 산후조리원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있었다. 최나경에게 들어간 돈이었다. 나는 서류를 덮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눈을 감았다. 증거는 충분했다. 한은성, 10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칼을 뽑을 때가 왔다. 3일 뒤, 나는 서울가정법원으로 들어갔다. 손에는 서류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 정리한 모든 자료가 그 안에 있었다. 감사 보고서, 외도 증거, 공금 횡령 자금 흐름표, 최나경의 나체 사진과 초음파 사진 캡처본, 나와 박지훈의 10년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모든 재산 목록, 총 300여 페이지. 페이지마다 번호를 매기고 라벨을 붙여 완벽하게 정리했다. 나는 이 서류 뭉치를 법원 접수처에 제출하고 뒤돌아 나왔다. 법원 정문에서 내가 선임한 변호사를 만났다. 김미주 변호사,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였다. 한 선생님이 그녀가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소장은 접수되었습니다. 민법상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중대한 유책 사유, 즉 장기간의 외도와 부부 공동재산 은닉 등의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혼인 내 공동재산의 80%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가 덧붙였다. 공금 횡령 부분은 회사 공동이사 자격으로 별도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이내 감탄 어린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혼 소장이 박지훈의 손에 들어간 날, 그는 내 집무실로 쳐들어왔다. 얼굴이 흑빛이었다. 한은성. 너 미쳤어. 그가 서류 뭉치를 내 책상 위에 집어 던졌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이혼하는 중이잖아. 이혼. 내가 가져가겠다는 그 돈, 다 우리 어머니가. 아직 말 안 끝났어.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공금 횡령 부분 말이야. 액수가 워낙 커서 사문서 위조의 조세 포탈 혐의까지 추가될 거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최소 3년 이상 징역형 나올 수 있어. 그가 멍하니 입을 벌렸다. 얼굴에 서려있던 분노가 서서히 공포로 바뀌어갔다. 은성아, 은성아, 우리 좋게 이야기하자. 그의 목소리가 비굴하게 기어 들어갔다. 10년 부부잖아.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10년 부부. 그 네 글자가 그의 입에서 나오다니 그야말로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었다. 10년 부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지나쳐 창가로 걸어갔다. 그 10년 동안 당신은 날 멍청하다고, 쓸모없다고, 국 한 그릇 제대로 못 끓인다고 무시했어. 그 10년 동안 당신 어머니는 날 식모 부리듯 했고 명절마다 수십 가지 제사 음식을 혼자 다 하게 만들었지. 그 10년 동안 당신은 다른 여자랑 내 침대에서 뒹굴며 애까지 만들었고 나는 몸을 돌려 그를 노려보았다. 그런데 지금 나한테 10년 부부를 운운해? 그는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가 봐에 내가 말했다.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그는 온몸에 힘이 빠진 듯 휘청거렸다.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내 방을 나갔다. 최나경은 내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임신 6개월의 배를 내밀고 내 집무실로 뛰어들어온 그녀는 꽥꽥 소리를 질러댔다. 한은성. 지훈 씨 회사 뺏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사람까지 죽이려고 해? 나는 책상 뒤에 앉아 고개도 들지 않았다. 최 대리, 앉아요. 누가 앉는데 그녀가 악을 썼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날 심판해? 당신이 뭐라도 돼? 나는 드디어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다. 한때 도발과 승리감으로 번들거리던 그 눈동자에는 이제 히스테릭한 공포만이 가득했다. 나는 서류 한 장을 그녀 앞으로 쓱 밀었다. 이거 법무팀에서 정리한 자료예요. 그녀가 멈칫하더니 무의식적으로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지난 3년 동안 마케팅 대리로 일하면서 허위 영수증 처리하고 뒷돈 챙긴 게 3억 원이 넘네요. 그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이거 거짓말이야. 영수증, 은행 입출금 내역, 거래처 증언까지 싹 다 여기 있어요. 나는 무심하게 말했다. 선택해요. 혐의 인정하고 횡령한 돈 전부 토해낸 뒤 서울 떠나세요. 그리고 다신 한성물산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고요. 아니면요. 그녀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아니면 검사님 만나게 해드릴게요. 나는 싱긋 웃었다. 뱃속의 그 아이, 교도소 의무실에서 낳게 될 겁니다.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댐 터지듯 쏟아져 화장이 엉망으로 번졌다. 언니 한은성 씨 이러지 마요. 나 지훈 씨 아이 가졌잖아요. 그건 당신이랑 그 사람 사정이고 내가 잘라 말했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보안팀 들어오세요. 손님 나가십니다.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왔다. 최나경이 뭐라고 더 소리치려 했지만
보안요원들이 양쪽에서 팔을 잡고 그녀를 정중하게 끌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서 그녀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서류를 검토했다. 임시 주주총회는 일주일 뒤에 열렸다. 나는 공금 횡령 증거 사본을 한성물산의 모든 외부 주주들에게 직접 발송했다. 그날 회의실 공기는 물을 짜내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무거웠다. 박지훈과 김순덕은 한쪽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잿빛이었다. 그들 옆에 변호사가 앉아 있었지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해서 변론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상법에 의거하여 회의를 주재한 회장이 선언했다. 박지훈 씨와 김순덕 씨는 회사 임원 재직 중 80억 원의 공금을 횡령하여 회사와 주주 전체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모든 직무를 해임하고 기한 내에 횡령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손이 하나둘씩 올라갔다. 만장일치였다. 김순덕 여사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기절할 뻔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래 배은망덕한 것들. 그녀는 주주들을 향해 삿대질하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 회사가 누구 덕에 컸는데 우리 박씨 집안이 맨손으로 일군 회사야.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신우이 박수연이 내게 달려들어 뺨을 때리려 손을 치켜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내려오기도 전에 보안요원이 그녀를 제지했다. 이거 놔. 놓으라고. 그녀가 발버둥치며 비명을 질렀다. 하는성 이 나쁜 년. 너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보안요원이 그녀를 짐짝처럼 끌고 나갔다. 회의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의장석에 앉아 있었다. 그렇다, 의장석. 이제 나는 회사의 공동이사로서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었다. 나는 단상 아래에서 비참하게 무너진 그 가족을 내려다보았다. 통쾌함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차분한 고요함이 마음을 채웠다. 끝났다. 10년의 서름, 10년의 인내가 드디어 끝났다. 재판이 열리던 날, 나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박지훈은 쭈글쭈글한 회색 수의를 입고 법정 유리벽 너머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얼굴은 수염투성이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고 있었다. 피고인 박지훈, 김순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총 80억 7천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재무서류 17건을 위조하였으며 12억 원에 달하는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나는 고개를 숙이고 손에 든 재무보고서를 펼쳤다. 알사우드 그룹의 다음 분기 협력 의향서였다. 내가 최종 컨펌을 해야 했다. 시야 한 구석으로 박지훈이 유리벽에 매달려 입술을 달싹이는 게 보였다. 입모양으로 세 글자를 말하고 있었다. 살려줘. 나는 그를 한 번 쳐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여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두 번 다시 고개를 들지 않았다. 판결이 나온 날 서울에는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박지훈은 징역 4년 6개월, 김순덕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최나경은 혐의 인정 합의서에 서명하고 부당이득을 전부 반환한 뒤 만삭의 몸을 이끌고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갔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이를 낳은 뒤에도 박지훈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에 답장 한 통 쓰지 않았다고 한다. 신우이 박수연은 회사에서 쫓겨났고 모든 사교계 모임에서도 퇴출당했다. 경제사범의 가족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이혼 판결문도 나왔다. 법원은 내게 혼인 기간 내 형성된 공동재산의 75% 분할과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날 저녁, 나는 홀로 청담동 거리를 걷고 있었다. 비는 그쳤고 하늘 저편에는 옅은 저녁 노을이 걸려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김미주 변호사였다. 한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판결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좋네요.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는데요. 참, 그녀가 잠시 뜸을 들였다. 알사우드 그룹 제안은 생각해 보셨나요?
연봉 12억 원의 비즈니스 수석 고문직.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수락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리 한복판에 서서 쉴 새 없이 오가는 차들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밤은 화려했다. 네온사인이 거리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10년 전 박씨 집안에 처음 시집오던 날 밤이 떠올랐다.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었다. 은성아,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지훈이 내조 잘하고 시부모 잘 모시면서 살아야 한다. 알겠지? 그때 나는 얼마나 바보 같았던가. 정말 그곳이 내 집인 줄 알았다. 내가 더 노력하고 더 참으면 언젠가는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믿었다. 결과는 어땠나? 10년 동안 나는 마음 편히 앉아서 밥 한 끼 먹을 자리조차 없었다. 10년 동안 고맙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었다. 10년 동안 나는 나 자신을 지우고 그림자처럼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거리 맞은편 유리벽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미세 코트에 하이힐, 꼿꼿하게 편 허리. 부엌 구석에서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요리하던 여자. 쓸모없다는 욕을 들으면서도 죄송하다고 고개만 숙이던 여자. 새벽 4시에 제사 음식을 준비하며 남몰래 눈물 훔치던 여자. 그 여자는 이제 죽었다. 여기 서 있는 건 한은성이다. 6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한은성. 연봉 12억 원을 받는 능력 있는 한은성.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 한은성이다.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11월의 한기를 전했다. 나는 코트깃을 여미고 불빛이 환하게 빛나는 곳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다. 등 뒤로는 지긋지긋한 지난 10년이 멀어지고 있었다. 내 앞에는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다. 잘 가라, 비참했던 내 과거여. 잘 가라, 그 어둡고 습했던 날들이여. 한은성, 이제부터는 오직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